네, 주간지 배틀 편집장 대 편집장 시작하겠습니다. 한겨레 21의 정은주 편집장 그리고 뉴스아이킥의 1일 명예 편집국장이시죠. 시사인 김연희 기자 변함없이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유튜브로도 생방송 나가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주시고요. 두 분 편집장님, 김연희 기자님 살짝 우리 유튜브 시청자를 위해서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매일 걸어서 출근을 하거든요. MBC로. 바람도 많이 불고 정말 춥더라고요. 겨울이구나 싶은데 두 분은 오실 때 춥지 않으셨어요? 괜찮으셨어요? 이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항상 택시를 타고 와가지고 아하. 그래서 네. 춥긴 추웠죠. 네, 춥긴 추운데 저는 별 어려움 없이 왔는데 예. 아까 앞선 코너를 들으니까 어려움이 분통을 있어야 되나 터뜨려야 되는 거 보다. 아닌가. 분통을 터뜨리고 네, 어려움이 있어야 해야 되는 되나 것이 보다. 아닌가. 새삼스럽게. 예, 실망하고 분통 터뜨리고 화내면서 오셨어야 되는데. 네, 너무 편안하게 왔습니다. 아하. 네, 내일 모레죠. 1월 20일 이 코로나19 발생 우리나라로서요.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1년간 우리에게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번 주 한겨레 21과 시사인이 우리 사회에 던진 질문들이 참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하나 얘기를 좀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겨레 21 이번 주 커버 스토리 코로나19 시대 격리시설 보고서네요. 지금 제가 이 한겨레 21 표지를 들고 있는데요. 강렬합니다. 네, 많이 보던 사진. 동북구치소죠? 네, 동북구치소의 모양을 딴 그림인데요. 네. 그러니까는 사회로부터 격리된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다뤄봤는데요. 네. 뭐 교정시설, 장애인 시설, 정신병원 등이 대표적이고요. 네. 이제 이곳의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인권을 좀 주장하기 어려운 네. 그런 격리 시설이라는 게 있고요. 또 다른 공통점은 밀폐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살면서 일상적으로 접촉한다. 이제 이런 산밀 공간이라는 특징이 있는 거죠. 사실 이런 특징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이 감염병 시대하고는 완전히 어긋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하. 그럼 지금 이 표지에 보면 격리시설 희생이 드러낸 K방역의 민낯 이렇게 직설적인 그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K방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공공행정이 유권자 목소리 큰 집단 다수에게 주로 집중된 모습인 것은 뭐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그것을 더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사실 그게 드러나는데요. 예. 이제 저희가 국회의원실 통해 가지고 몇 개 자료를 받았는데 우선은 서울 동부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1월 14일 현재 1,193명이 확진이 됐죠. 예. 이제 다 기억하실 텐데 신천지 그러니까 5,213명이었거든요. 네. 그거 이후로는 이제 두 번째 규모에 해당하고요. 하나의 건물이잖아요, 동부구치소가. 그렇죠. 네. 그리고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도 247명이 확진이 됐고요. 네. 좀 무엇보다 좀 놀라운 수치 중에 하나는 이제 1월 6일 현재로 사망자가 1,027명인데 네. 그 중에서 40%가 정신질환자예요. 이 정신질환자에는 물론 치매까지 포함된 수치지만 그래도 네. 상당히 높은 수치인 거죠. 예. 거기다 요양병원도 큰 문제가 됐었고요. 그렇죠.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서 사실은 더욱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어야 할 곳이 이런 세 종류의 그런 집단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뭐 이런 지적도 계속 있었고요. 초기부터 왜 이런 대비가 안 이루어졌다고 보신 겁니까? 그 한번 기억을 거슬러 보면 그 지난해 2월에 경북 청도 대담병원 기억하실 예, 거예요. 기억납니다. 네, 정신질환자 수용이 많이 되는 곳이었는데 예. 환자 104명 중에서 102명이 코로나에 감염됐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서부터 그래서 이런 격리 시설을 주목해야 된다. 그리고 겨울이 오기 전에 대비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요. 네. 정부가 내세운 정책은 사실은 좀 더 고립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었어요. 예를 들면 정신병원 같은 경우에는 면회나 외출, 외박 같은 걸 금지를 시켰고요. 네. 이제 일종의 이제 그 우리가 부르기를 이제 코호트 코호트 격리라고 격리. 예. 부르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정신병원이라 생각해 보면 여기는 내외과 진료가 안 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코호트 격리가 되면 순식간에 의료 사각지대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장애인 시설도 그렇게 다르지 않은데요. 네. 사실은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비장애인들은 그래도 자유롭게 이동을 했는데 네. 장애인들은 이 시설에서 확진자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독방처럼 생활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코호트 시설이 되면 외부하고는
굉장히 철저하게 차단이 되지만 내부에서는 사실은 분리가 되거나 아니면 의료시설을 받거나 하는 그런 보호시설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렇죠. 지난번에 뉴스 하이킥에서도 요양병원 등 코호트 격리시설에 계시는 의료인들 계속 릴레이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지적하시는 게 코호트 격리가 이루어지고 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확진자를 분리시켜야 되는데 분리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코호트 격리가 이루어지니까 감염되지 않은 확진자가 아닌 분들에게 아주 급속도로 코로나19 감염 전파가 되더라.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제기해 주셨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짚어주신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코호트 격리가 사실 한 곳 중에서 N차 감염이 안 일어난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코호트 격리가 굉장히 문제적인 그 방역 조치라는 게 이미 이제 알려진 건데요. 저희가 그래서 동부구치소에서 수감됐던 몇 분을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예. 되게 이제 증언을 하기를 5인실인데 8명, 9명이 몰려서 누워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기만 하면은 누군가의 머리가 닿고 발이 닿고 이럴 정도로 밀집된 곳이었다. 네. 그리고 여기에 확진자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얘기도 안 해줬고 조치도 없었다. 근데 그 이후로 마스크를 주고 뭐 이런 저런 행동을 했지만 사실은 이 밀집된 공간이기 때문에 별 소용이 없다 네. 하면서 한 재소사가 한 표현인데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닭장 속의 닭들한테 바이러스를 조심하라고 마스크를 씌우면 그러면 이게 바이러스가 조심이 되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이후로 계속 이렇게 확진자들이 쏟아진 거고요. 아하. 또 하나는 확진자가 쏟아졌는데 그들을 거기 방역을 하거나 아니면은 만약에 뭐 여러 가지들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거 자체를 또 비확진자 재소자들한테 시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비확진 재소자 보고 방역 활동을 하도록 시켰단 말이죠. 네. 그 과정에서 또 감염될 수도 있는데. 그런 위험도가 있는 거죠. 아하. 김현희 기자, 시사인에서도 이번 주에 코호트 격리 관련해서 정부 대응 지적을 했잖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저희도 나경희 기자가 그 관련해서 여러 면을 짚어봤는데요. 네.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이 정부가 코호트 격리자에 대한 통계를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었어요. 통계가 별도로 없다고요. 네. 뭐 확진자나 사망자 수 이런 거는 계속 집계를 하고 있잖아요. 네. 역학조사도 하고 있고. 네. 그런데 코호트 격리에 들어간 집단 시설이 총 몇 곳인지, 그곳에서 확진자가 몇 명이 생겼는지 등의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이러면은 코호트로 인해서 발생한 추가적인 피해 규모는 추산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것을 두고 한 전문가는 재난대책본부에 재난 현황판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재난 현황판이 없는 재난상황관리본부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요. 이 그 코호트 격리 내지는 밀집 시설, 차단 시설 중에도 교도소 같은 곳 이런 곳은 더더욱이나 그 재소자나 그 가족들이든 누구든지 뭔가 좀 요구 사항을 전달하거나 그 목소리를 높이기 어려운 사회의 따가운 시선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얘기들이 더 많이 안 나오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인터뷰한 그 미결수 가족이 있는데요. 이제 피해자한테 이제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못 갚은 거예요. 네. 그래서 지난해 12월에 이제 동부구치소에 들어간 40대인데 이제 12월 말에 양성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 미결수가 고혈압하고 당뇨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가족들이 굉장히 애를 태우는데 구치소에서는 그 이후의 상황을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아하.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제 독방이 많은 청송교도소로 이감이 됐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전해 들은 거죠. 네. 그리고 나서도 다시 또 소식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가족들이 하는 말이 힘없고 소리 낼 수 없는 우리들 같은 사람들은 그냥 병 걸리면 죽으라는 거냐 이제 이런 식의 말씀도 하시고요. 네. 또 다른 가족 얘기인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여기 오긴 했지만 그런데 코로나19 걸리려고 온 건 아닌데 그렇죠. 네 근데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한다. 이제 이런 식의 하소연도 하시더라고요. 네. 8811님이 지금 문자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코호트 격리되는 곳이 구치소, 요양병원, 정신병원 사회적으로 주목을 덜 받는 곳이라 그런 것 아닌가요? 이렇게 주셨는데요. 이 말이 참 가슴에 와닿는 게 이 장애인 집단 거주 시설 같은 경우 정말 사회적 관심이 이게 가지 않는 곳이잖아요. 너무 심각하니까 장애인 활동가들께서 집단 감염에 대해서 대책 마련해달라 서울시에 촉구를 하면서 농성에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언론엔 거의 나오질 않았었어요. 그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나 구치소에 갔다 왔는데 거기 이렇게 문제가 있어. 나 예. 정신병원에 들어갔다 왔는데 거기 이런 문제가 있어.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어렵죠.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목소리를 낼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리고 장애인 시설도 마찬가지인데 중증 장애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소통에도 어려움이 있고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음. 취재하기도 어렵고 그럴 만큼 보도가 안 나오니까 계속 소외가 반복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도 이 서울시에서 농성하고 있는 장애인 활동가들을 만나봤는데 그분들도 이 안 하고 격리가 너무 심하게 돼서 이 계속해서 끊어지고 단절되고 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지금 현재 일어나는지는 우리도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어찌 보면 코로나19가 이렇게까지 오래 이렇게까지 넓게 전파되리라는 걸 예상 못했으니까 대비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한겨레 21 표지가 말하듯이 사실은 그게 우리 사회 민낯이다. 언제나 문제가 생기면 힘없고 약한 분들 혹은 사회에 관심을 덜 받는 분들, 소외된 분들 이분들에게 가장 크게 타격이 가해지고 이분들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 그럼 이제라도 이 코로나19가 사실 지금 약간 진정세지만 여전히 상당히 많은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또 많은 또 대유행이 있을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뭔가 대책 이제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이제 코호트 격리의 문제점도 그렇고 많이 이제 드러난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첫 번째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현장의 목소리. 네, 지금까지야 구치소든 정신병원이든 아니면 장애인 시설이든 그 안에서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난지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질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한 파악 그리고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분리하거나 배제하기보다는 어떤 지역사회와 함께 어떻게 어울려서 이 문제를 해결할까 네. 이런 논의도 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방역 당국이 반드시 이 현장의 목소리 제대로 새겨 들으시고 앞으로 혹시 또 필요한 대책 빨리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사인 보도로 넘어가 볼까요? 시사인에서는 코로나 방역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하고 대담을 하셨는데 어떤 분들하고 대담하신 겁니까? 네, 간호사 두 분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네. 모두 공공병원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인데요. 코로나19 유행 동안 가장 많은 환자를 돌본 곳이 공공병원이었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이 두 분이 경기도에 있는 의료원에서 일을 하시는데 네. 경기도는 또 요양병원 중심으로 고령의 확진자가 많이 생긴 곳이라서 특히나 의료진들의 노고가 굉장히 많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분들이 코로나19로 1년 내내 과부하가 걸려있는 의료 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들려주셨는데요. 네. 대담 중에 이렇게 눈물을 보이고 이러시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아하. 기사를 읽다 보니까 저까지 울고 싶은 심정이 되더라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 대담인데 그렇죠? 이게 어찌 보면 조금 감정보다는 이성이 발휘되는 토론장일 텐데 눈물이 나왔다는 하는 거는 얼마나 정말 쌓인 게 많으실까? 근데 요즘에 간호사분들이 뭐 대담을 하시든 아니면 기자회견을 하시든 뭘 예. 하든 간에 눈물바람이 되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네요. 정말 이분들의 고생 덕분에 어찌 보면 이나마 우리가 참 안전한 상황 또 K 방역의 성과를 세계 자랑할 정도 됐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보는 평가와 이분들이 실제로 눈물을 말만 이렇게 여쭈려고 하면 눈물 흘리는 이분들의 심정으로 바라본 1년 어떤 평가하시던가요? 네, 지난 1년간 유행 궤적이 계속 출렁이었잖아요. 네. 2월부터 이제 환자가 늘기 시작해서 1차 유행, 2차 유행, 3차 유행이 계속 있었는데 네. 그때마다 병동을 열고 닫고 늘리고 하면서 유행의 고비들을 간호사분들을 비롯한 의료진들이 다 막아내고 계셨던 거예요. 네. 예, 그런데 그런 고비들을 하나씩 넘을 때마다 간호사분들의 근무 환경은 계속 열악해졌던 거죠. 네. 그래서 이천병원에서 일하는 이연섭 간호사님 말에 따르면은 8월에는 격리병동에 한번 들어가면 2시간 정도 있다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아하. 그런데 이게 11월쯤이 되니까 네. 3시간이 되고 3시간 지금은 4시간이 돼도 못 나온다. 그리고 나왔다가도 로테이션 인력이 없어서 다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인력 부족으로 원래 2시간마다 교대하던 게 교대 인력이 없으니까 3시간을 늘고 4시간을 늘고 이제는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 됐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죠. 지난번 우리가 왜 국립중앙의료원 네. 그 인터뷰 해주셨을 때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다라는 매일매일 든다고 했었죠. 매일매일 든다고 그런 말씀 주셨잖아요. 이번 시사인 보도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이제 그 대담을 했던 또 한 분은 지금 파트장을 맡고 계신데 네. 1월 들어서만 사직서를 4장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1월에만 4장. 네, 올해 1월에만요. 올해만요. 그래서 예. 근데 그분들 중에 2명은 파견직 지원을 하겠다라면서 사표를 냈고 파견직 지원을 하겠다. 네네. 그리고 나머지 2명은 그냥 1월 말까지만 하고 이 일 자체를 그만두겠다.
라고 그분 말씀하셨거든요. 아예 일 못하겠다. 네네네. 근데 이것도 지난번에 정은주 편집장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그 얘기 나왔잖아요. 네. 원래 오래 계속 일하시던 분들은 상당히 그 뭐 보상이 별로 없고요. 수당도 별로 없고. 네. 근데 파견으로 오신 분들은 월 700인가요? 800, 900까지도. 예, 900까지 큰 네. 말씀 주셨는데 그 이야기가 경기도에서도 똑같이 나오네요. 파견직으로 네, 네. 가겠다라는 게 바로 그런 처우의 차이 때문이죠. 네, 정말 지속적으로 계속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실제로 임금 차이도 뭐 말씀하신 대로 크게 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담병원에서 계속 일해온 정규 간호사들 입장에서는 박탈감이 느껴지고 또 1년 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보람도 느끼기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는 상황인 거죠. 예. 아니 글쎄요. 뭐 어쨌든 막 급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파견 직원을 이렇게 많은 보수를 이렇게 약속해야 오시고 그러니까 하실 테지만 계속 어렵게 고생하신 분들에게도 뭔가 좀 처우 개선도 해드리고 할 수는 없었을까요? 네, 저도 정말 의외였던 부분인데 예. 간호사분들 말씀에 따르면은 전혀 없었다라고 전혀 없었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심지어 위험 수당이 100원이라도 더 나오거나 유급 네. 휴일이 하루라도 더 추가된 바가 없었다. 더군다나 전담병원 간호사분들은 코로나 병동 발령을 받으면 집에서 나와서 따로 방을 구해서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아무래도 가족에게 가족에게 좀 옮길 되니까. 위험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비용도 모두 본인 부담으로 전가가 된 거고요. 근데 최근에 정부에서 예. 교육비라고 조금 지원을 해줬는데 네. 코로나 병동 간호사들에게 한 사람당 39,600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 39,000원. 그게 지금까지 처음이자 끝이었다고 들었어요. 아,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네요. 또 하나가 이제 병상 문제잖아요. 병상 부족 얘기 계속 나왔는데 정부와 언론에서 병상 확보 계속 뭐 이루어졌다 이런 보도도 나왔고 정부는 노력했다 얘기를 했는데 현장의 목소리는 병상수 확보 정말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면서요? 네, 왜냐하면은 물리적인 공간이나 병상만 있다고 환자를 볼 수 있는 게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병원에서 동원할 수 있는 의료 인력에 맞춰서 병상을 늘려야 되는데 네.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니까 그걸 초과해서 병상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아하. 그래서 파견 간호사들을 보내주는 거 아니냐라고 또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 간호사분들 말이 파견 인력을 받으면 결국은 그 숫자만큼 환자를 더 받아야 돼서 1인당 해야 하는 업무량은 조금도 줄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파견 인력은 한 달 정도 일하고 끝이 나는데 이분들을 가르치고 익숙해질 때쯤 되면은 나가버리시니까 어허. 예, 업무는 오히려 계속 있던 정규 간호사분들에게 더 과중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아니, 앞서 정은주 편집장께서도 코호트 격리 그 집단 시설 이런 곳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라고 주셨어요. 이 문제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거든요. 현장 의료진의 참 1년 넘는 고통 그리고 현장에서 병상 확보와 관련된 또 다른 문제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해결책을 찾아야 될 텐데 어떤 이야기가 좀 나오던가요? 해결책으로? 네, 굉장히 그 마음이 많이 상해 계시고 지쳐 계신 거를 제가 알 수 있었는데 네. 우선은 위기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정부터 해야 된다. 네네. 위기를 인정하고 현재는 이런 상황이지만 의료진이 이렇게 희생을 하고 최선을 다해주니까 네. 우리가 앞으로도 시간은 걸리더라도 대책을 세워보겠다라고 얘기해야지 간호사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하. 네. 그리고 구체적인 당부들도 남기셨는데요. 네. 우선 간호 인력을 환자 한 명당 2명은 어렵더라도 1.5명으로 해달라라는 것이었는데 너무 당연한 당부라서 그렇죠. 예, 이거를 굳이 말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하는 당부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19 환자들 중에서 신장이 안 좋아서 투석을 받아야 하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분들이 완치 판정을 받고 나서 원래 다니던 투석병원에 가려고 하면 오지 말라고 거부를 한다는 거예요. 아하. 네, 전파의 위험이 코로나19 있다고 아직도 때문에. 과도한 공포를 가지고 계신 거죠. 아하. 그래서 간호사분들 말씀이 네. 환자를 배정했으면 이 환자를 빼는 것도 나라에서 시스템에 해야 한다. 예, 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네, 두 분의 공통되는 목소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주간지 배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 김현희 기자 그리고 한겨레 21 정은주 편집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